네, 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저는 우선 경제원탑에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한 20여 년 정도 했었고, 글로벌 투자 전략, 그 외에도 이제 탑다운으로 볼 수 있는 큰 그림들을 이제 그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큰 그림에서 탑다운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단기 6개월, 1년을 놓고 봤을 때 투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행하거나 너무 또 빨리 얘기하거나 이런 이제 타임의 미스매칭이 간혹 있을 때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기저하고 있는 이슈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팩트들을 좀 전달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건 2년 동안 이제 모아서 5년 후 미래 경제를 말하는데 그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것을 사서 보시지 않아도 좋지만 제 취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은 미디어와 언론 그리고 유튜브, 신문지상의 많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좀 편협한 시각을 만들게 만드는 너무 왜곡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너무 좋게 포장을 하고 나쁠 때는 너무 침소봉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미국의 일을 예를 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것을 나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제 약간 폄하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좀 디테일하게 경제 역사 그리고 히스토리 그들의 어떤 정책 방향성들을 다 조합해서 좀 세밀히 써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많은 내용 참고해 주시고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차후에 저한테도 말씀 주시거나 그러면은 더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는 비트에 대한 관심도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들썩들썩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금융 패러다임, 즉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의 신뢰성이 많이 저하가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에 대한 특성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폐가 갖고 있는 가치 척도, 가치 저장, 교환 매매, 화폐 신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최근에는 그 기능을 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통화가 됐는데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행태들은 너무나 자국 우선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공평한 룰에 맞지 않고 좋을 때는 많은 국가들한테 달러도 빌려주고 통화 수업도 해주지만 추후에 뭔가 이제 유동성을 해소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때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제 야박하고 거칠고 기준이 깐깐해지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힘든 여건이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대항마로서 위안화가 더 급부상되는 이제 패권 통화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중국에서는 그런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것 역시 단기간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절대 거래량만 보더라도 미국 달러는 아직도 80%고 전 세계에서 위안화는 아직도 8, 9%에 불과한 상태거든요. 물론 많이 올라서긴 했습니다. 거기에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국과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미국하고 자원개발 교역도 많이 하고 무역 거래 관련돼서 많은 협정을 맺기도 했었는데 멕시코나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금융적인 부분이 불안해서 채권이 만기가 돼서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항상 결정적으로 미국이 쉽게 도와주지 않았었어요. 항상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어요. 어찌 보면은 남미에서 같은 이제 무역 경제 권역을 형성하면서도 금융적으로 계속적인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남미 달러를 만들자라는 어떤 움직임까지 주장까지 만들어졌었죠. 근데 여기에 이런 시스템을 아직도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결제도 일부 되지만 결제되는 시스템들은 아직도 미약하고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냈다라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즉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반향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호응도나 수요도 지지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자세히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네트워크상의 어떤 강점 부분들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상의 편의성들 이런 부분들도 일부 존재를 하는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을 인정해줬다라는 이제 부분까지도 가미가 돼서 올랐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결론적으로 어떤 자산이든 이제 가치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쓰임새가 많아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그 쓰임새에 대한 명분은 명확해지고 있어요, 점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르헨티나 말씀을 드렸지만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는 통화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시면은 아르헨티나를 가보시면은 음식점에서 식사 한번 하려면요 아르헨티나 페소 수십 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수십 장을 갖고 가서 그것도 되게 계산하기 힘들게,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물가는 너무 폭등해 있으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중서민 계층들이 슈퍼를 가거나 식사를 하러 갈 때 그 다음날 되면 가격이 급등해 있고 그 다음날은 또 가격이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가치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화폐가 이제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그전에 달러로 많이 이렇게 환전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 달러 환전상이 암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이제 수수료가 2, 3% 이런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5%, 뭐 10% 육박하는 암시장도 있고, 그 환전상들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화폐를 보존하려고, 가치를 보존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달러로 바꾸는 거죠. 수수료를 내고서. 근데 다시 돈을 쓸 때는 결국에는 자기네들 자국통화 페소로 바꿔야 돼요. 이게 두 번 수수료가 나니까 너무 손실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남미에서는 특히 바이낸스, 여러분들 아시지만 바이낸스에 대한 그 수요도나 호응도가 상당히 강하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으로, 물론 비트코인 자체도 가격 변동성이 있지만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해서 갖고 있다가 다시 바로 인출할 때 아주 적은 적정한 수수료만을 내고서 자국 통화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출해서 소비를 하면 되니까 오히려 통화 자체, 자국 통화보다도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상황인 일부 신흥국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응도와 반역적으로 이 리딩하는 이제 미국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신뢰 저하, 이런 요소, 회의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이제 통화 변동성이 불안정한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 오히려 비트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와 관심도 어찌 보면 민간에서 만들어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어떤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근데 여기 뒤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조만간에 도입할 거라고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그 도입하기 이전에 비트를 어느 정도 그들의 디지털 달러 시스템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쪽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신흥국들한테는 비트코인을 쓰게끔 허용해 준 정도, 분권화해서 딱 이렇게 너희들은 이것만 써, 우린 이거 쓸 테니까, 이렇게 분권화해 준 정도의 허용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신흥국 내에서도 통화 불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통화로서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서 역할을 하면서 과거처럼 가격이 빠르게 이제 올라선 후에 또 다시 급락을 하거나 이런 패턴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정말 많은 참여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가격을 만들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히 전망하기 힘들지만, 저는 플랫하거나 아주 완만한 상승 정도로 가격은 탑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디지털 달러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디지털 달러가 좀 남의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의 신은 죽었다는 책을 쓰면서 화이트 페이퍼를 갖다가 많이 이제 서칭을 하고 많이 이제 탐독을 해봤는데요. 20년도, 21년도까지는 CBDC에 대한 얘기, 디지털 달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종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로 달러를 찍어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그때까지는 구글링을 해보면 한 4, 50개의 재무부의 페이퍼하고 그다음에 페드의 페이퍼들이 나오곤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구글링 해보시면 이게 100개에 육박을 합니다. 민간사에서도 많은 이제 컨설팅 펌 같은 데서도 민간 금융기관에서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유동성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은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재무부하고 스위프트에서는, 그리고 BIS에서는 오히려 2, 3년 안에 이제 도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지금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 스위프트에서는 2년 안에 도입이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늦으면 이제 4, 5년이고 빠르면 진짜 그 말대로 2, 3년 안에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이제 아마 주도하게 되는 디지털 달러 CBDC 시스템은 G7하고 이제 주로 거래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디지털 달러가 사실 그 G7하고의 시스템 설계 베타 테스트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 어디로 얼마를 보낼 때 어떤 기관을 거치게 하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들 바로, 그리고 뭐 금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금융과 기존 전통 금융과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설계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제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달러를 갖게 되면요, 우리는 발행자가 페드인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 우리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어카운트 이제 디지털 지갑에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존 결제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마존에 몇 날 몇 시에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사서 그 물건이 언제 도착했다라는 분산 원점과 그런 트랜잭션 기록들이 다 남게 돼요. 그러면은 소비와 거래 패턴 모든 정보의 내역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프라이버시 침해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그래도 도입하려 한다. 왜냐하면 결국에 디지털 달러를 갖게 되면요, 이 디지털 달러가 많이 퍼져 있으면 이 디지털 달러는 최종적으로 어느 쪽에 어느 지갑에 가 있는지 돈에 대한 종착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 돈에 대한 종착지를 안다는 건 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백서를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거래에 있어서 테러 자금이나 위험 자금들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달러의 이 트랜스페어런트한 투명한 이런 거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는 G7을 중심으로 해서 페드가 거의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결국엔 지금 이미 찍어내서 우리가 달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귀중하고 값어치가 많은 것 같지만 신뢰가 금이 가졌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그것을 느끼고서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한번 하려는 어떤 일환 중에 하나로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다른 큰 변화와 함께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분명히 잔존을 하고 있다.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하지만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색깔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달러가 처음에 그 백서에서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 1달러는요, 미국의 종이 1달러하고 똑같은 가치로 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인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제가 책에 좀 자세히 써놨지만 총 이제 근원 통화를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요, 10만큼, 그러니까 총 10달러를 공급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부를 디지털 달러 1만큼 공급하면은 나머지 종이돈 9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지털 달러는 전통 종이 달러하고 교환이 항상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스테이블 코인 테더와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총 10 중에서 1만큼이 디지털 달러로 발행이 되면 1만큼의 종이 달러 돈은 준비금으로 유동성으로 킵해두고 있어야 돼요.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환의 요구가 올 때 종이 돈으로 바꿔줘요 라고 오면은 바꿔줘야 되니까. 그럼 8만큼의 통용이 되니까 어찌 보면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다만 이거를 G7이나 전 세계 전체적인 그림으로 확장해서 보시면요, 처음에는 1달러 대 디지털 1달러가 똑같은 가치로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잘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미국의 기업, 특히 뭐 AI에 관련되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시에는 디지털 달러를 총 무역 거래액에서 10%는 반드시 사용하세요. 금융거래에서도 미국 상업은행들과 거래할 때는 최소한 몇 %는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 디지털 달러, 미국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기업 거래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는 증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제가 그린 소설이나 시나리오가 아니라 1910년, 20년, 30년도, 40년도 때까지 이어졌던 영국이 주도하는 파운드로 주도하는 스털링 블록이 그런 형태였어요. 각 나라가 대영 제국의 어떤 경제 체제에서 런던 시장에 진출하고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몇 % 이상의, 각 국가마다 그건 다 달랐습니다. 규정은 최소한의 파운드 몇 % 비율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하니까 파운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면 반드시 미국 역시도 그와 똑같은 행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최초 발행 시에는 1 종이 달러하고 1 디지털 달러가 동일한 가치지만 점점 수요가 높아지면 디지털 커런시 사이에서, 디지털 통화 사이에서 이 가치가 1.2, 1.3까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1.3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사기 위한, 달러로 교환하기 위한 외국들, 미국이 아닌 다른 외국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처음에 1달러 가치로 발행이 됐지만 나중에 1.2, 1.3만큼의 달러를
얻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미국으로 달러가 0.3만큼 다시 더 유입이 된다. 그러면 돈을 벌었잖아요. 0.3만큼. 그걸 금융수지 흑자라고 하는데 그 0.3만큼을 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부채, 미국의 정부 부채 34달러인데 그거를 조금씩 계속 갚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흑자가 될 때마다. 그러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금융수지 흑자, 돈을 버는 구조. 그 돈이 어찌 보면 이쪽의 부채가 이쪽에 잡힌 걸로 잠깐 그냥 칸만 이동한 거지 똑같은 거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통화폐에 의한 부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테크니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면 무엇이 변할까요? 일단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요. 전체 거래 결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입출식 그 송수신도 굉장히 빠르게 된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저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을 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채무자가 돈을 보내면은 정산이 된다. 우리 계약서로 이제 나 돈 보냈으니까 끝. 계약서 쓰면 끝.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금융거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총체적으로 다 나중에 채무자들, 그러니까 채무의 돈과 채권자의 돈을 다 이제 네트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액이 다 이쪽 채권자한테 다 넘어왔으니 이 은행에서 이쪽 은행한테 채무에 대한 거래 관계, 계약 관계를 청산할게요라는 청산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페드 와이어나 페드 지급 결제 시스템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정도는 항상 소요가 됩니다. 청산을 거치려면. 근데 이런 청산의 과정들은 바로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아마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이제 무역 거래에서 가장 이제 베네핏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을 보내놨지만 돈을 보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스위프트를 통해서 나중에 그 돈을 받은 기업이 스위프트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차후에 찾게 되는데 디지털 달러가 되면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아까 통제되는 시스템들을 겪게 된다. 분명한 건 이제 편한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발행을 갖다가 디지털 달러를 페드가 하게 되면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이 디지털 달러를 결국에 갖고 있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미국 페드의 어떤 정책과 요소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달러 1달러를 제가 지갑에 갖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 달러 1에 대해서 0.2만큼의 1년간의 이자를 준다라고 부여를 하면요. 한마디로 저는 디지털 달러 가지고서 미국이 나의 그 은행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결제도 하지만 은행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페드가 나의 은행 역할을 다 해주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기업이나 금융으로 다 확장이 되면 결국에는 페드는 전 세계의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역할까지 다 담당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미국의 상업은행 시스템들도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를 주거나 그런 정책을 실행할 때도 아마도 디지털 달러에는 굉장히 저금리거나 금리를 안 주는 쪽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상업은행, 전통 화폐로 거래하는 쪽에서는 예금 금리에 대해서 더 우월하게 주면서 듀얼로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입출식 예금 금리는 낮고 싸고 그 정기 적금의 예금 금리는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차별화된 구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편의성은 많아지지만 우리의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 또 디지털 달러가 또 이제 나중에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디지털 화폐는 또 약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외국인의 투자 자금 유출 현상이라든지 달러의 본국 송환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의 흔들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쓰신 책에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이신지. 첫 번째는 이미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케인즈학파나 고전학파 그다음에 오스트리아학파가 이야기했던 정부 적자는 몇 %이어야만 해. 그 다음에 어떤 숫자는 어때야만 돼. 라는 어떤 규정적인 규범들. 거기에서 벗어나면 경제는 망해. 라는 규범들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건 맞지 않다는 거고 이미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적자 범위를 넘어서고 부채 범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이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과거에 통용했던 숫자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국과 같이 이렇게 부채가 많고 일본도 부채가 많은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성장을 지속하려면요.
그 다음은 또 다른 테크니컬적인 화폐라는 건요, 어디까지 약속의 문제인 겁니다. 그 화폐를 엎어버리고 다른 걸로 세팅을 해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의 변화가 생기고 있고, 과거에는 저렇게 금융화된 기법들이 칭송을 받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식상해지고 다 아는 시스템이고, 미국제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금융 수지로 먹고 사는 거잖아. 이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들도 이런 정책에 대한 훼손, 회의감들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통화 개혁을 노리고 있고 DNA 변화를 빨리 하고 있는, 그들도 살기 위해서, 미국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단 우리가 변화하는 흐름의 패턴들을 읽는 시각들은 자신들이 투자를 할 때 항상 뷰가 중요하고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 뷰나 포인트들을 누가 알려주는 걸 받아서 와서 하는 거는 실패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점에, 항상 새로운 시점에 매달 한 번씩 내가 그걸 판단하고 내가 알아가야 되고, 미국의 어떤 의도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변하는 DNA, 기존의 패러다임이 다 깨지고 새롭게 또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경제의 신적 논리는 다 끝났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해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앞으로도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논리가 죽은 신의 논리,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논리에 대해서 잘 간파하시고 투자에 대한 대응, 많은 이제 계획들을 세우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목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구의 약 29%가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양극화의 끝단을 달리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전체적인 표면 경제는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의 소득, 명목 소득이라고 하는 이제 소득 규모가 아직도 금리 인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21년, 22년, 23년 꾸준히 계속 올라와가지고 23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의 비중은 GDP 대비 70% 불과하지만 이 소득이 거의 명목 GDP랑 맞먹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경제가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안쪽으로 뜯어놓고 보시면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부, 웰스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부를, 그 부의 40%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미국 인구도 거의 이제 3억 명 가까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한 300만 명 정도가 미국의 전체 부에서 40%를 다 갖고 있다.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계획된 자본주의 경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고대 봉건 시대에서 우리가 막스가 얘기했던 어떤 산업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고 인프라를 갖고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지주가 노동자들에게 이제 노동을 시키고 그로 인한 생산품을 만들어가서 이윤을 창출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컨셉이 먼저 이제 창출이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1990년도 넘어가면서 미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제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자본주의가 실제 생산하지 않고 금융에 의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금융으로 모든 것들이 가격이 펌핑업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부가 쌓이는 그런 패턴들도 자본주의의 하나다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은 전형적으로 자본을 가지고서 이윤 행동을 하는 그런 특정 계층들이 굉장히 많은 소득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기 그림을 보시면은 페드도 기본적으로 유동성 투입에 대해서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지금 5.25에서 5.5 멈춰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7조 달러 중반대 정도를 아직도 양적 완화로 채권을 매입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월 최소 4천억 달러 이상을 돈을 쓰고 있는 상태고, 뭐 부채 이자가 엄청 많죠. 근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고, 코로나 때 이 6조 달러를 처음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6조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연간의 총 금액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동안에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면서 가장 수혜를 본 게 미국의 상업은행들인데요. 대형 상업은행들이.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포지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출 포지션, 그 다음에 투자 포지션, 이렇게 있는데 상업은행들의 투자 포지션은 거의 다 국채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로 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국채를,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금리가 높은데도 국채 금리는 내려가 있는 상태죠. 국채 가격이 비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만큼 페드가 계속 돈을 투입해서 국채에 대한 가격 안정성을 계속 만들어주고 단기 조작 정책을 통해서라도 가격을 계속 안정화시켜 주니까 상업은행들이 돈이 계속 윤활유처럼 마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은행 쪽에서도 대출이 또 나가고 세 군데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정부, 두 번째 페드, 세 번째 그를 틈타서 계속적인 윤활유 유동성을 공급받는 상업은행.
여기에서 혁신적인 기업가가 약간의 어떤 이슈만 만들더라도 이제 탄생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실제 기업으로서 이제 어떤 소비재들을 잘 만들어서 B2C의 기업을 잘 창출하게 되면은 이 자본의 부분들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펌핑업이 기업의 규모나 자산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단 1%가 미국 전체 부웰스의 40%를 장악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다. 그래서 나머지 29%, 20%가량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지정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임금이 올라간다 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지정된 임금 하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렌트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속도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속도를 떠나서 절대 금액 자체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처분 속도는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중저소득 계층들의 카드 론 연체율은 거의 금융위기 터질 때 그 시점보다도 더 급등을 하는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극화의 끝은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신라라고 굉장히 힘든 구조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업 종사자들 중에서도 일부의 계층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현금 지급이 코로나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의 노동의 의사나 노동의 의지력들이 많이 이제 감퇴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동자들이 굉장히 게을러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물론 AI 산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게을러지는 것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국제노동기구 협회에서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조사를 했는데 아시아, 홍콩,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인덱스를 합쳐서 만드는 지수입니다. 근데 미국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올라왔다가 플랫해지고 있어요. 게을러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AI를 더 급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을 덜 쓰려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나라고 싶은데 어찌됐든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들이 금융에 의한 양극화를 극단화시키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패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한 뭐 월 3, 400 버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도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는 분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주립대 교수님으로 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1억 원 중반대 금액을 받습니다. 연애 1억 원 중반대 금액이면은 이제 초기에 정착한 교수로서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월 렌트비가 실제로 한 6, 700만 원. 그러니까 그 렌트비가 물론 이제 큰 도시이고 그래서 오피스텔 자체가 워낙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할래도 사실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조가 괜찮은 10평 후반대? 요 정도 구조인데 월에 거의 이제 7, 8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이제 렌트비를 내고 계세요. 이제 도시 자체가 워낙에 좀 큰 특성도 있긴 한데 그러고 나서 일부 이제 세금 또 내고 그리고 소위 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특히 음식이 되겠죠. 이제 쓰고 나면은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돈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계속. 그 1억 중반대라는 돈이 1년 동안 모이지가 않는 거죠. 특히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렌트비가 좀 많이 나가는 상황이고 교수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계층이 좀 형성됐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제 그래서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분들께서는 더 힘든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분들은 사실 서비스업을 영위를 하면서 노동소득을 이제 벌어들이시는데 그 노동소득으로 매일매일 생활하고 음식 먹고 밥 먹고 그런 것에 오히려 더 치중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요즘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서비스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제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푸드, 그러니까 음식료라고 하는 생활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생활물가 지수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절대 금액이 아직 높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가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먹고 입는 거 그 부분에서 이미 막혀버리고 렌트 쪽, 뭐 주택 부분은 신경 쓰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좀 이런 양극화 요소가 더 커질 만한 요소가 우리가 AI 산업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가격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가게가 부담해야 되는 평균 킬로와트당 전력 가격의 비용이 0.12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0.17불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0.12불인데 이거 다 써봐야 뭐 한 10만 원 안팎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중저소득 계층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전력 비용들이 위쪽에서는 AI라는 붐 때문에 굉장히 호황스러워 보이지만 아래쪽에서는 오히려 그로 인한 자잘한 어떤 기타 비용의 부담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간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도 꺾일 거라는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는 오히려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금리 인상을 더 한다 이거는 좀 넌센스인 것 같고요. 우리 작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처음 뻥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유가의 불안정성 이게 이제 중동전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두려움들이 지배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되면서 상해 운송 운임 지수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비용 부분에 이제 급등에 의한 공급 쇼크가 또 올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고 했지만 그게 이제 전반적인 확전으로 가지는 않았죠.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이 또 이제 대립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좀 위험하게 대두가 됐지만 그들도 역시 어느 정도의 적정 범위선 안에서 통제된 범위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 또 급등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금리를 굳이 인하하지 않더라도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총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미국에서 총유동성을 M3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총유동성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 정부와 그다음에 페드가 우리가 자산을 축소하는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는 돈을 열심히 계속 풀고 그다음에 상업은행들 입장에서는 대형화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신용을 갖다가 증폭시켜 주다 보니까 이게 줄긴 줄었지만 아직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그 금액이 지금 거의 1조 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21년도쯤에 피크를 찍었었고요. 그게 23조 달러 근방에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대략 뭐 한 우리가 생각하면 한 10% 정도 유동성이 전체 규모가 줄긴 했지만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도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다만 이제 돈을 빌려 쓰는 데에 대한 표면 금리가 높을 뿐이지 갚는 데 여력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도 버틸 만한 그런 환경이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얘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 양극화 요소 때문에 최소 중산층 이상의 분들은 충분히 감당을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올해는 너무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과거에 우리가 통화 정책을 펼칠 때 보면은 항상 통화 정책의 대가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하려면은 새가 이곳에 있을 때 날아가는 시점, 날아가는 그 포인트를 생각해서 거기다가 돌을 맞추는 것이 통화 정책이다. 즉 미래를 보고서 어떻게 변할지를 보고서 던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페드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현재 경제에만 굉장히 충실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표에만 몰입을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프리딕션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시장 참여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기는 버겁지만 그래도 연말 돼서야 금리 인하 한두 해 정도 해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유동성은 메마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 그리고 미국의 페드의 영향력은 과거보다는 미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는 서브의 역할이 더 강해졌고 실질적인 프리딕션과 시장을 리딩하는 능력들은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22개월째 역전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게 기존에 알던 것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그 로직을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으면 역전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겠죠.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를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러한 구조는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페드의 예측력이 떨어졌다랑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바로 뭐냐면 통상 과거에는 페드가 예측을 하고 시장에서도 과거에 통용됐던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다복합 단순화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모델들을 이제 페드도 갖고 있고 BOE도 갖고 웬만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성적인 요인들, 분쟁 리스크들 아니면 정책적인 요인들이 오히려 더 힘을 강하게 펼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모델에 의한 수치들이 상당히 유효했고 실제로 페드가 경제를 다운그레이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힌트를 주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빠른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경기의 방향성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에 다 몰입이 되고 실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은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때는 다르지만 그 타임 레그는 다르지만 언젠가는 이제 침체가 오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시면은 장기 금리가 한마디로 낮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피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다운그레이드 될 테니까 장기적인 금리는 성장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게 통화 정책이 됐든 뭐 어떤 방식이 됐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먼저 낮아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변동은 있지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장기 금리가 그러면은 낮아지는 결정 역할이 지금 과거 2년 전을 돌이켜 봤을 때 지금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2년 전에 페드에서 점도표상 성장률을 0.5 혹은 1% 이하 계속 낮아지는 거.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실업률이 4% 초반이라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점도표들을 계속 시장에 FOMC 회의 때마다 뿌려줬었어요. 그 데이터를 믿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경제는 나빠질 거니까 그래서 금리는 내릴 거니까 장기채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라는 입장에서 채권을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계속 사 모아왔던 거죠. 특히 미국의 많은 대형 은행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핑코 같은 전문 채권기관들이요. 근데 그 방향성이 틀리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원래는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가 나고 역전이 되면은 침체가 왔는데 지금은 장기간 마이너스인데 침체가 안 온다. 왜 다르지? 나중에 올 건가? 이렇게만 해석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페드가 시장에 주는 예측에 대한 포인트들의 굉장히 예측력이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이런 잘못된 시그널들은 우리가 지금 언급은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지만 유동성으로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와 그들의 정책들,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을 우리가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잘 살기 위함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시그널을 잘못 줌으로 인해서 과하게 특정 자산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시장이 버블인 상태를 계속 이제 유지시키는 한마디로 채권 시장을 이렇게 버블로 만들어 놓는 거는 다른 시장에도 레버리지화해서 버블을 만들고 계속적인 버블을 만드는데 이거는 분명한 거는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일정 부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중앙은행이고 페드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느 정도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일종의 버블을 어느 정도 용인하려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미국 증시는 21년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무엇이며 미국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큰 구조에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하셨죠. 금리를 올려도 첫 번째는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는 미국의 페드는 같이 자산 축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22년 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산 축소를 하겠다, 유동성을 걷어들이겠다라는 그때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대로라면 지금 그들의 자산 규모는 이미 7조 달러 초반대이거나 6조 달러 후반대에 이미 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최대한 낮춰가지고 이제 6조 달러 정도까지 줄인 다음에 멈춘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아니에요. 아직도 7조 중반대, 7조 4, 5천억 달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이는 속도를 굉장히 미세하게 서서히 더디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금리는 올라 있지만 아직도 유동성은 메마르지 않고 너무나 풍부한 상황이다. 이 금리만 보면은 우리가 긴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는 시장의 통화량을 갖다가 조절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어떤 방편의 하나예요. 근데 최종적인 종착지인 돈이 미국에 메마르지 않으면 금리만 높아졌을 뿐이지 돈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특히나 상업은행들 입장에서는 커머셜, 특히 우리가 이제 상업 부동산 쪽에 대한 공신화 리스크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나가면서 뭐 UBS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알고 있는 JP 모건도 마찬가지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WM과 모기지 쪽에서 수익을 충분히 걷어들이면서 결국에 그러한 마진에 의해서 그들의 계속적인 대출 행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동성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돈을 계속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장기간 지속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탑에는 무엇이 뚜껑이 씌워져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AI라는 산업들이 계속 최근에 미국에서 급부상이 되면서 산업별 로테이션 효과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산업별 로테이션 효과가 이게 그냥 뭐 최근에 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 3년부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이 하이테크 산업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신재생만 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세제 혜택을 주면서 펀딩을 계속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테크 우리가 반도체에 관련되는 이 산업에만 그 펀딩된 규모가 매년 4조 달러씩 돈이 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어도 계속 4조 달러로 인해서 R&D 연구 개발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경쟁력, AI와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 너무나 갑자기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급부상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산업의 성장의 패러다임이 정부가 끌어주고 있고 유동성은 계속 메마르지 않게 풍부히 지출이 돼 있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시장, 증시 상황은 뭐냐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시장을 갖다가 너무 큰 붕괴를 만들지 않으려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시장의 특성이 언제 과연 있었냐면요. 우리 2008년도 이후에 2009, 2010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양적완을 하고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재정 지출했는데 이건 돈의 힘이야. 언제든지 이거는 멈추면은 버블 붕괴가 일어날 거야 해서 그런 상황에서 2015년까지 증시가 계속 완만하게 그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실질적인 의도가 다른다는 거예요. 금리는 높여놨지만 여전히 부양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앞으로도 과거에 있었던 2008년 이후의 흐름처럼 액티브 마켓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적정 섹터가 좋아지는 영향들을 받는 그런 패턴의 시장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모두가 경제적 위기를 느끼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가격은 크게 상승했는데요. 지금이라도 금과 달러를 사놓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금과 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투자냐, 신뢰가 가능한 투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믿는 것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우리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페드에 역행하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정부에 역행하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미국에 역행하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미국은 제가 뒤에서 책과 관련된 내용도 잠시 이제 그 상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언급해드리면 미국이 결국에 지키려는 달러 패권의 부분들은 어떠한 기술과 무엇을 개혁을 통해서라도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흐름에서 금의 상대적 수요가 많아지고 그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 패턴이 이어진다는 것은 달러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미국이 과연 금이 저렇게 오를 만큼 달러 대비 금의 매력도나 투자 매력도, 수요도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결정적으로 어디 있느냐? 우리 분권화 경제, 다각화 경제, 블록화 경제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경제가 예전에는 순환적으로 잘 돌아갔지만 미국과 중국이 떨어지면서 미국과 연대한 G7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과 연대되는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다른 신흥국들이 이렇게 연대가 돼서 서로 이제 교역을 안 하고 서로 계속적으로 무역 규제만 하면서 계속 관세로 압박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사지도 먹지도 않는 거죠. 다른 편의 이제 것들은.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채를 안 사기 시작했죠. 작년, 재작년도부터 이제 중국과의 미국의 대립이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포트폴리오 변경할 때 그 전에는 그들도 이제 유로, 그 다음에 일본 달러 이렇게 통화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긴 했는데 달러와 달러 채권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디로 투자를 하게 되면 금과 은 쪽, 그 금속류에 대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안화 패권을 더 강화시키고 싶은데 이제 이미 1등이 달러를 갖다가 예전처럼 매입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과거의 근본이제 그런 패턴의 흐름에서 그나마 금을 사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피력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나타나는 어찌 보면 6개월, 1년 정도의 현상이지 않을까. 물론 금 가격이 그렇다고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포트를 이렇게 편입한 중국의 인민은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폭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수익을 더 내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세계는 감기에 든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움직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달러의 패권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싶어 하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 투자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자산을 다른 통화, 특히 전 세계 리딩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를 일부를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이 디지털 달러로 전환되는 통화 개혁이 머지 않았습니다. 불과 멀면 4, 5년이고 불과 2, 3년 안에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스템적으로 안착이 됐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이제 최근에 하는 중심으로 CBDC 시스템 설계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통화가 전통 화폐인 종이돈에서 디지털 화폐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법정 화폐가 이렇게 디지털로 탄생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통화 가치의 변혁이 굉장히 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리딩 하려는 이제 결국 달러가 될 텐데 디지털 달러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다른 CBDC, 다른 디지털 통화에 대비해서 더 가치가 오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연대되어 있는 국가들의 다른 디지털 통화의 가치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산 가치의 변동이 예전처럼 뭐 단순히 뭐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된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래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실물 자산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외쳐왔지만 그런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국가의 GDP와 전체 국가의 구성이 되는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 변동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 개념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투자도 하시고 많은 해외 투자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자산 자체를 일단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 놓는 거. 미국 달러, 그 다음에 장기로 봤을 때는 엔화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그러니까 엔화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엔화는 지금 싸지고 있는 국면이니까 적극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뭐 6개월, 1년 동안에 더 단기간 동안 나눠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화 자체에 대한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화에 이제 그 다변화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 패턴과 시장의 패턴들을 이제 포인트로 잡아드리면 액티브 마켓이라고 말씀드렸고 성장은 끝나지 않고 완만하게도 지속이 된다. 그리고 성장의 패러다임은 AI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분명한 건 적정한 비중의 위험 자산은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적정한 비중의 위험 자산을 가져가시는데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셔야 되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AI 관련되는 이제 산업은 이제 계속적인 성장을 지속할 거기 때문에 AI 빅테크를 그러면 계속 사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AI 산업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와 AI 우리가 챗봇을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많이 커졌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인프라 투자하고 전력 수요 그 부분들이 반도체하고 연결이 되니까 AI의 이제 전력 수요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력 관련되는 전선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급부상이 됐었죠. 근데 지금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이제 전력 가격이 미국에 실제로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전선이 이제 송전이 되면은 배전, 그러니까 전기를 뿌려주는 역할의 배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배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전기가 막 흘러오다가 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이제 배전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배전을 생산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패러다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결국엔 경제가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에 지속이 되고 산업적으로 전력의 수요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 기반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 정부가 다음에 이제 재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신재생만 고집하지 못한다. 적정한 전통 에너지로의 어떤 믹스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가스, LNG 이쪽이 사실 가장 그나마 친환경적인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LNG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그 로테이션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지금 수년 전부터 가져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지금 막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산업별로 이제 카테고리를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변화를 시켜야지 이제 기대 수익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산 배분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한다는 전제에서 위험 자산 비중을 그래도 50% 이상은 좀 가져가시는 게 맞고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은 신규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채권을 나머지 40으로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이 40의 채권 투자는 올 연말까지 계속 나눠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물가에 대한 불안 요소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의한 시장 금리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평가 차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아직도 안 끝났어. 너무 공포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는 채권을 싸게 살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나 페드가 작년 12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예요. 너무나 공공연하게 너무나 공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은 이미 많은 이제 채권 투자 전문 기관에 의해서 이미 선점이 돼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찾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많은 직장인이 바깥부터 줄였다고 하는데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 언제까지 지속하리라고 보시나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원유도 그렇고 음식료와 관련되는 거, 우리가 대두라든지 아니면 소매, 옥수수 다 우리가 일정 부분 자급은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격 패턴에 우리가 이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국하고의 교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원자재에 있어서 싼 제품들을 많이 이제 사올 수 있었는데, 중국 역시도 이제는 절대 가격이 높아요.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이다,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의 물가는 낮은 것 같지만 중국이 생산하는 원자재 가격을 우리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이제 큰 국가들에서 사오는 원자재, 소위 말하는 식량뿐만 아니라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비싼 상태이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이제 중국하고 거래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제 화학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섬유 소재라든지 이런 걸 사올 때도 좀 비싼 가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부분들은 계속 충격적인 요소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물가가 높다는 거는 내수 경제가 막 활성화돼서 미국처럼 이제 수요가 너무 촉발이 되니까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그런 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달성한 국가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쇼크에 의한 충격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가 않으니까 계속적인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생활 물가가 높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속 기간은 앞으로도 최소 2, 3년 이상은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한 숫자, 물가 CPI 상승률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숫자를 체크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가가 높은 상태, 사실 80불 이상, 뭐 85불, 90불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 도입 단가가. 근데 이 85불에 계속 있으면 전년비로 했을 때는 이 유가의 상승률이 0%거나 아니면은 0.1%거나 여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낮아질지언정 절대 물가는 높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미국과 싸우면서 서로 이제 연대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중국이 공장 역할하고 미국은 생산에 대한 오더하고 미국은 물건을 사주는 역할 혹은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그게 다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병목 현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미국 내의 하이테크 산업들 기술은 계속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제조업은 싸게 해서 계속적인 모방력과 그들의 이제 어떤 연구력으로 해서 중국 내에서 또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또 여기서는 공유가 안 되고, 결국엔 분권화된 경제이다 보니까 서로 사지 않고 서로 팔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데미지를 보고 있고, 그게 3년 정도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부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한다면은 그의 갭을 두고서 우리는 한 몇 개월, 최소 2, 3개월 이상은 두고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2%와 우리의 2%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3% 정도는 성장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소득도 늘어나고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플랫하게라도 완만하게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제 그게 우리 입장에서 2%의 저성장이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저성장 구조 하에서는 기준금리를 물가 불안이 있어도 많이 높여놓지 못한 상태고, 우리는 3%대, 미국은 5%대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리기도 힘들고, 미국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 갭을 두고서 과연 내려도 될까? 그래야지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갭에 의한 여러 가지 시장 노이즈들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지, 그런 상황 여건을 보고서 BOK 우리 중앙은행도 그 대처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올 연말에 미국이 1, 2회 내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년 초중반이 돼야 한 번 정도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저성장 저출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경제가 잘 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리딩하는 성장 산업이 큰 부각되는 산업이 있고 그로 인해서 채용과 함께 이제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돈이 잘 벌리니까 돈이 국내 경제 자체에서도 돈이 잘 돌면서 내수 산업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호텔, 서비스, 숙박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내수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쓰면서 또 잘 되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가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배터리와 같이 우리가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기술의 상징성 그리고 해외 기업들하고 계속적인 이제 수주를 받고 오더를 받는 이제 기술 수준의 탁월성 뭐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가지고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수출 비중은 상당히 작아요. 전체 수출 비중에서. 그리고 여전히 가장 높은 거는 가장 탑 티어는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는 어느 정도 실적이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반도체도 최근에는 무역수지 흑자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인당 국민소득 우리가 16년, 17년도에 3만 불을 넘어섰는데 사실 그 뒤후부터는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서 수출 산업이 골고루 잘 되는 단지 두 개만이 아니라 세 개, 네 개 이상 잘 되면서 전체 경제를 끌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처럼 내수에서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있어가지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이제 내수 산업들 서비스업이 잘 돼서 이 안에서 이제 순환적으로 돈이 잘 쓰여지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두 개 중에 하나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점에 봉착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국제노동협회 기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숙련도는 상당히 좀 빠른 수로 높은 상황입니다. 아시아권에서도 거의 탑 수준이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이제 스마트한 노동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노동자를 기반으로 산업이 커지려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정책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정책 요소라고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끌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국가들과 협업하면서 같이 윈윈해 나가면서 서로 좋은 상품을 만들고 벤처 조인트를 하고 거기서 협업해서 또 다른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 지금의 구조에서는 어찌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협력성은 더 강화가 되고 있지만 우리와 미국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소원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경제 교역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고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경쟁력이나 기술만으로 뚫지 못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슈도 있고 다양합니다. 통화적인 패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4, 5년 후를 보면은 어찌 보면은 반도체와 그다음에 일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산업들이 일부 부각은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성장을 리딩할 수 있는 산업들은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실 철강이나 이제 화학 이런 산업들은 항상 베이스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잘한다라는 이제 특정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이미 이제 중국에서 다 과점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해외에서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룸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도 어찌 보면은 중국과의 어떤 분권화 구조 속에서 우리도 어떤 수요가 축소되는 현상들을 같이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3만 불 이상의 흐름 속에서 이제 저성장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계속 전환이 됐고 그 다음의 패턴은 결국엔 미국처럼 돈을 계속적으로 써가지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원화의 한계성. 우리나라는 원화가 이제 메이저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건전성과 보수성을 좀 유지를 하려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경제학적 요소도 있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장이 정체가 되는 구간에서도 부가 편중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화 패턴들도
많이 서로 이제 갈등을 유발시키고 서로 이제 자기와 다른, 나와 다른 집단과 나와 다른 계층, 다른 군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적대적인 이제 생각과 의식들을 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문화 환경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제2의 제3의 이제 가정을 통해서 나의 DNA를 갖고 있는 제2의 제3의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나 그런 희망들은 좀 많이 소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저출산은 결국엔 집값 때문이야, 교육비 때문이야.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특정한 요소가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DNA를 닮은 자식, 자녀를 낳고자 하는 욕구는 단순히 그 한 가지 집값이 비싸니까 좀 멈칫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도 그걸 막지는 못할 거예요. 그건 본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너무 겹겹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레셔를 주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의 현상들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전체에서 이렇게 축차적으로 내려와서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탑에서 다운으로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문제나 저성장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바닥부터 다시 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양상과 갈등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부분을 먼저 더 위로하고 좀 치유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관계에 대한 회복, 집단끼리 어떤 갈등 경쟁 구도가 회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장 산업을 좀 다변화하는 요소 거기에서 외교적인 어떤 테스트들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저성장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증시의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줬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반등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AI라는 것들 그리고 성장 로봇이라는 것들에 집중이 됐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가 분권화됐다는 것은 이렇게 집단이 블록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IT도 마찬가지로 로봇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A, B, C라는 이제 집단들, 국가 경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만들면 A도 살 수 있고 B도 살 수 있고 C도 살 수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분권화된 경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와 거래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을 찾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미국의 그런 시장 자체가 파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기업들이 매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거죠. 수요 기반이.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출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외부 국가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대상 국가들이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속에서 또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 또 한계가 있고 거기서 또 경쟁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진출해서 수출을 한다 하면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과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중첩이 되니까 결국에는 AI라는 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당연히 반도체는 지금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HBM이나 이제 DDR5와 같은 AI와 관련되는 반도체 칩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의한 투자 확대, 그 다음에 수요 확대 효과를 우리나라 큰 반도체 기업들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화된 그런 기업들 외에는 나머지 대다수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매출이나 실적 어닝의 급격한 상승의 패턴이 제한이 되고 있다 보니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결국에는 주식 에쿼티라는 것은 어닝 베이스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자꾸 제약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미국의 시장이 좋고 나스닥이 좋은 시장에서는 같이 해당 섹터가 같이 가다가 미국은 잠시 쉬면서 멈추지만 우리나라는 쉬는 구간에 또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또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등 기업 같은 패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밸류업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 역시도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 자체가 뜨거울 수 있는 정책적인 요소들을 계속 부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밸류업을 분명히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나라 증시 환경에서는 로테이션 투자가 더 필요하다. 산업별 부문별로 전 세계 패러다임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쓰임을 쫓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패턴들로 특정 바이오 산업 투자 이후에 수개월 후에는 또다시 IT 테크, 그 외에는 전기 전선과 관련되는 배정 관련 산업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하는 투자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투자를 하는 것이 바르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의 주식시장,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핫하고 물론 변동성은 강하지만 이런 현상은 전형적으로 글로벌 모든 경제들이 저성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근데 단지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자산 6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현금 유동성은 40%는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40%를 올해 타이밍도 애매한 채권 투자하시지 마시고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패러다임이 투자를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한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의 뭐 어떤 문화가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역의 전체 교역이 줄어들면서 각국이 혼자서 스스로 성장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가중이 되는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를 갖다가 그래도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을 갖다가 계속 부양을 해주는 겁니다. 즉 미국이 장기간 해왔던 게 결국에 뭐냐면은 미국의 성장의 가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거는 가계한테 돈을 주었고 가계가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의 가계는 거의 7, 80%가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금융자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노동소득도 계속 늘어날 수 있게 해주니까 이 세 개의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정부가 주는 돈, 그 다음에 투자에 의한 소득,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소득. 이 세 가지가 줄지 않으니까 경제가 계속 완만하게 우상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구조에서 모든 전 세계가 최근에 중국도 증시부양 정책을 하는 것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중국 역시도 이제 자신들이 많이 발전한 이제 그들의 산업들도 중국의 그 상품들을 많이 이제 개선이 됐죠. 그래서 그 물건들을 예전 같았으면 각 국가에 많이 팔 수 있었지만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국가도 제한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에서 해소를 시켜야 되면 결국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금융소득 자산이 많이 늘어나게끔 유도를 하는 게 경제가 저성장에서 덜 고통받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정부의 이제 패러다임상 금융적인 완화를 계속 유도하려고 하는 시장의 완화와 주식시장, 위험투자의 시장을 좀 좋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부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패턴에 맞춰서 투자는 적절하게 하시되 물론 우리처럼 다소 미국 대비해서는 경제 체력이나 기업적인 체력이 약한 국가는 산업을 반드시 하나만 중장기로 끌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로테이션 투자가 수개월 동안 산업이 좋아질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반드시 현금 유동성은 지키십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조언 또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의 구조, 죄송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탈피하시지 못하면은 바뀔 수 없다. 우리가 가난해진다라는 느낌은 뭐냐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누구는 김아무개는 저쪽 동네에 누구는 좋은 아파트를 산 누구는 부자가 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는데 얼마짜리 차를 샀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식적인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살아왔죠. 과거에. 2000년대 그 전에 90년대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많은 국민적인 정서가 그 전에 서로 잘 되는 것에 축하해주고 나도 잘 되고 싶다, 나도 본받고 싶다 이런 이제 같이 윈윈하면서 좋아지는 구조로 가다가 최근에 저성장 구조나 여러 가지 산업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진 요소, 압박적인 요소가 있을 때 오히려 더 나보다 더 잘 돼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부러움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와 그 다음에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스스로 내가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자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들이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항상 상대성을 띠고 있어요.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부자이냐? 그러면은 오늘보다 어제가 제가 이제 더 가난했었던 거고 이제 내일 돈이 없어지면은 이제 오늘이 더 부자인 거고 내일은 가난해지는 거고 항상 이런 수치적인 것과 물론 항상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그에 맞게 소득을 잘 벌어들이는 노력은 당연한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가난과 부자에 대한 의식들 특히 이런 의식을 갖다가 더 부추기는 것은 일부 언론이나 뉴스에서 누구가 얼마짜리 집을 샀다, 얼마짜리 부를 축적했다, 뭐를 팔아서 얼마짜리를 매매 차익을 거뒀다 이런 뉴스들이 궁금하고
독하게 만들지만 이러한 우리의 환경, 실생활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더 빡빡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억의 매도 차익이 생겼다. 10억의 매도 차익이 생겼다. 그 다음날 그분들은 계속 영원히 행복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나를 위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난이라는 키워드에 집착이 되어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 그 이상의 것들은 인문학자나 최근에 뇌과학자분들이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비교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질투 뭐 이런 것들에서 좀 탈피를 하셔서 어찌 보면은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좀 시야를 갖다가 멀리 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다른 분야까지도, 경제적인 것 이외의 분야까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